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북한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모시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4개월여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도 맞불 방송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경색 국면에서 자칫하면 또 원점 타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작년에도 이제 그 대북 방송 할 경우에 조준 사격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사 어떤 충돌의 위기가 전쟁 그런 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대북 방송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 작년과 유사한 그런 이제 그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해오고 반격을 해올 경우에는 최소한도 3, 4배 정도의 응징을 가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도발 원점만 공격할 우리가 응징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군사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몇 년 전부터 원점은 물론이고 지휘 지원 세력까지 전부 다 응징하겠다, 보복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정부가 공언한 대로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까지 강력하게 보복 공격을 해줘야만이 북한이 추가적인 이런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을 그런 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이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수소폭탄이 맞는지, 맞다면 그럼 정말 성공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얼마 전 미국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소탄 요소가 포함된 소형 폭발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그 미국 그 언론의 보도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능 중에서 이게 수소탄에 해당되는 그 동위원소가 이 포집이 되어야만 이제 수소탄일 가능성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보여줄 수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수소탄 요소가 포함된 그런 그 방사능을 포집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 연구기관에서 현재까지 포집한 걸로 보면 일상적인 수준의 제논밖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연구기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제논밖에 일상적인 수준의 제논밖에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그 분석 결과를 믿는 것이 미국에 있는 일개 언론 기관의 보도를 믿는 것보다 더 판단하는데 정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 공식 기관에서 추가적인 그런 포집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본 다음에 수소탄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현재의 어떤 위기 국면을 관리하는데 정확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면 왜 우리 정부와 공유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정부 당국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사전에 이 북한의 핵실험 그런 징후를 판단하지 못했다. 우리가 놓쳤다. 이렇게 이제 그런 사실이 이제 공개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가 다 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 주로 이제 미국 내 언론과 일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에 파악을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 언론 기관의 그 신빙성보다는 우리 정부의 공개적인 이런 그 입장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와 공유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그런 이 발언을 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한미일 간에는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우리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이런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제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미일 3국이 공유하자. 이런 입장에서 한미일 3국 이런 핵 미사일 정보 공유 협정을 최근에 맺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협정 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공유하지 않은 측에 벌써 이 문서 합의를 파기하는 거가 되거든요. 네네. 단순한 정치, 외교적, 정보적 협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신력 있는 외교 문서에 말하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이 외교 관계라든가 정령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우리 측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서도 안 준 측에도 굉장한 합의 있다. 미이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재 안보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핵과 이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두고 미국 측이나 특히 미국 측이 중심이 돼서 한미일 3자 간의 이런 그 외교적, 안보적 대북 공조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도 빨리빨리 가져가지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미일 3각의 대북 공조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위안부 문제도 타결되고 이렇게 돼서 한일 간의 이제 외교 관계가 상당히 정상화되는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그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이제 본격화시키기 이런 초입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또 공유하지 않은 이런 외교적인 그런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협정을 떠나서 이런 공조 3각 공조 체제 측면에서도 굉장한 그 허점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교 역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런 그런 역학적인 측면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내면적으로라도 3자 간에 분명하게 그런 그 정보를 수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우리 측 자체 군 정보당국의 대북 수집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게 사실 그간 군에서는 한 달 전 정도쯤이면 이제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 어떤 관측 뒤에서나 사태 파악에 나서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이 그것도 이제 국회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한 달 이내에 이렇게 확실하게 징후를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얼마만큼 위중하게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는 북한 정권의 특성, 특히 김정은의 어떤 정책 결정의 그런 이 특이한 성향 이런 거를 무시하고 예. 통상적이고 일반론적인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이 정보 정찰, 감시 이런 수집 능력만 갖고 교과서적으로 답변하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김정은 체제의 특성은 김정일, 김일성과도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김정은 정권 4년, 5년 차에도 이걸 여러 차례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것은 1, 2, 3차 때하고 4차 때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번 4차하고 5차 때는 핵실험을 하는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 2, 3차 때는 은밀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공개적인 그런 준비 동향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실험 징후 목록에 의해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내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번 4차 실험을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 행태를 보면 굉장히 과거보다 은밀하게 진행시킨 그런 징후들이 네. 그동안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렇게 은밀하게 핵실험,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공개적인 징후 목록을 우리 한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정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입수하기가 어려운 측면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고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크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위 정책 당국에 있는 고위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히 아주 민감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 같은 패턴에서 북한을 보고 김정은을 보고 일을 하면 이렇게 엄청난 안보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반성하고 이러한 그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지금 북한이 4차를 한 다음에 5차, 6차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 또 저강도의 도발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만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실 있는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노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발언 자체가 문제인식이 조금 안일했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사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할 때만 해도 핵 관련 언급이 없어서 이제는 좀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예고도 없이 돌발적으로 감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게 사전 통보 없이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속내가 까맣게 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굉장히 놀랐고 또 굉장히 이제 쉽게 해서 괘씸한 거지 않습니까? 상당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한 직후에는 이 외교적인 그런 이 표현이 과거 1, 2, 3차 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북한을 비난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예상할 수 있는 아주 강도 높은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 때 보여줬던 중국의 어떤 제재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가할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대변인의 이 얘기가 이게 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표현하는 이래 외교적인 수사마저도 이제는 과거 1, 2, 3차 때와 같은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적인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가 이제 보기에 처음에는 북한 중국 대변인도 이번 북한 실험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과거와 같이 유관 당사국이 냉정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냉정한 말이 빠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다뤄야 된다. 이런 말이 빠져갖고 드디어 중국이 이제 북한한테 당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제대를 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분위기에 동참을 일으켰는데 벌써 오늘 우리 국내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도 벌써 중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라고 했느냐. 우리 윤병세 외교장관을 하면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기본 3원칙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대화로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원칙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는 북한 핵 문제 핵실험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껴가지고 엄청난 응징을 가할 걸로 외교적인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원래 표현한 대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나갈 경우에는 결국 중국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인정해주고 미국의 영향력에 중국이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죠. 즉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이 지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게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중국해에서 지금 중국이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국제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에서까지도 미국의 입장에 밀리는 경우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미국과 G2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력 팽창, 세력 대결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3원칙에서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북한 4차 핵실험을 두고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두겠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또 국제사회가 바라는 중국의 실효적인 제재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중국 외교력의 한계를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중 외교를 할 적에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요. 김양건의 사망과 연관짓는 의혹도 있습니다. 온건파인 김양건이 좀 핵 개발에 반대하다 보니까 군부 강경파에 의해서 살해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군부는 항상 강경파고 김양건이는 온건파라고 분류하는 것은 약간의 북한 내부의 어떤 조직의 기능과 위상 문제,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언제든지 북한에서는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김정은 하에서는 그런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양건이가 이 통전부에 있기 때문에 협상도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는 대남 전복 공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양건이도 온건과 강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대목은 김양건이가 느닷없이 이제 그것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네네. 과거에 그렇게 이제 권력 암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위장돼서 죽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또 이제 교통사고로 또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장례식 할 때 보여주는 어떤 그 말하자면 굉장히 그 아까워하는 네. 이런 데 대한 조의를 표명하는 그 수준이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은 것밖에는 볼 수 없다. 이래서 이건 자연적인 교통사고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이건 좀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그 수준이 될 텐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약간 미온적인 태도로 한 발 뺀다면 그 수위가 또 좀 낮아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외교부장하고 미국의 이 캐리 외교부장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걸 보면은 우선 중국이 금융 그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역의 수출입 동향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그다음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뉴욕 타임즈 보도 내용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을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핵 문제를 다루는데 끝나지 않고 북한 정권의 몰락을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현재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데 미국과의 대립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북한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우리나라도 좀 자위적 핵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유철 그 원내대표가 그런 핵 자체 무장론을 얘기한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 아니면 진짜 수소폭탄이 아니냐 이런데 지금 현재 논점이 박혀 있어요. 방점이.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정책 방향성이 결국은 수소폭탄을 갖는 그런 정권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수소폭탄까지 갖는 이 국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전쟁을 막는 길은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B-52, B-2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가 갔다 와도 북한이 핵 단추를 누르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재앙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북한이 핵 버튼을 눌렀을 때 미국 내 여론이 그다음에 미국 의회가 핵 우산을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 것이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천차가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시의에 맞는 핵 2차 보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핵 자체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제 핵 무장론에는 우리가 직접 핵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핵을 만들기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을 갖다 놓느냐 이런 이제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제 지론은 핵 자체 무장론은 NPT 체제라고 하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5개국 이외에는 가질 수 없다는 국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 규범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은 이런 NPT 체제를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반드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갖다 놔야만이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